바로 50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우리 태양계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적어도 은하계 내에는 비슷한 별이 없으며 설령 있더라도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행성과 위성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그 중에 가장 큰 별들을 엄선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랭킹을 더 재미있게 구성하기 위해 이번에는 거대 가스 행성만 다루지 않고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성, 태양계 최대 행성. 목성은 이미 오래전에 가장 큰 행성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래도 역시 태양계에서는 견줄만한 것이 없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갈색 외성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등장하지 않는 한 태양계에서 목성보다 큰 행성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갈색 외성이란 행성이 되기엔 너무 무겁고 한 사람 몫의 항성이 되기에는 너무 가벼운 천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태양계에 갈색 외성이 존재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317.8배입니다. 적도 반지름은 71,492km로 지구의 11.2배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는 거대한 외부 행성을 상상하기 쉽도록 지구가 아닌 목성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이 편리하고 자릿수에 있어서도 더 안정적입니다. 과거 전문가 중에는 목성이 갈색 외성이 되어 태양의 쌍성이 될 것이라 예측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구의 하늘에 작고 희미하게 떠있는 덤으로 딸린 항성처럼 보일 거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아무리 목성 질량이 크다고 해도 그렇게 되기에는 질량이 부족하며 그만큼의 질량을 얻을 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갈색 외성이 되려면 목성의 12배에서 13배 이상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만일 태양계 행성을 전부 목성에 던져넣는다고 해도 질량이 부족합니다. 지구, 태양계에서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것으로는 가장 큰 행성. 전문가가 외부 행성을 발견한 이후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행성 중에서 사이즈는 지구보다 크지만 천왕성이나 해왕성 등의 거대 얼음 행성보다는 작은 천체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고안된 용어가 바로 슈퍼어스입니다. 슈퍼어스는 우주에서는 비교적 흔하지만 신기하게도 태양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구는 지표면이 단단한 행성으로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존재입니다. 4개의 지구형 행성 중에서 질량과 크기가 최대급이기 때문에 지표면이 단단한 천체로서는 태양계 중에서 가장 큰 행성인 것입니다. 태양계 중에서 지구에 한 발 못 미치는 것이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은 질량이 지구의 0.815배, 반경은 0.95배로 화성과 수성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명왕성이나 세레스 같은 준행성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위성이나 소행성, 혜성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니메데,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달은 가장 큰 위성이며 동시에 가장 큰 질량을 갖고 있다. 인터넷상의 기사나 옛 교과서에조차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태양계 최대의 위성은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가니메데입니다. 가니메데의 반경은 약 2634.1km입니다. 이는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의 반경인 2439km보다 큰 값입니다. 다만 질량면에서 수성이 가니메데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가니메데의 질량은 지구의 0.25배인데에 비해 수성은 0.055배에 해당합니다. 가니메데에는 대기가 존재하며 그 주성분은 산소와 원자형 수소입니다. 다만 대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우주복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걸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가니메데 표면에는 생물이나 액체로 된 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HD 100546b 알려진 것 중 최대일지도 모르는 행성.
HD 100546은 젊고 창백한 항성입니다. 이 별은 원시 행성계 원반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성계가 한창 형성되고 있는 과정 한가운데 있는 항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전문가들이 이 별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항성은 2013년에 발견된 HD 100546b라는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과 이를 둘러싼 원반을 합치면 그 반경은 목성 반경의 거의 7배가 넘습니다. 질량을 어리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도 목성의 20배 정도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거대 행성에게 가장 큰 행성이라는 칭호를 주어도 될 것 같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HD 100546b가 행성이 아닌 갈색 외성이라는 분류에 속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자들 중에선 이 별의 발견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가자리 베타 B, 갈색 외성이 아닌 최대 질량 행성.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질량의 외계 행성을 둘러싼 문제 중 하나로 갈색 외성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행성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갈색 외성에서는 이미 열핵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뿐입니다. 이 열핵 반응이 진행되고 있으면 더 이상 행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먼 곳에 있는 행성에 열핵 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천체가 항성이 되려면 최소한 목성의 13배에 해당하는 질량이 필요합니다. 화가자리 베타 B의 질량은 목성의 12.9배이므로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합니다. 목성의 30배 질량 중에서도 현 시점에서 열핵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천체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산이 맞다면 열핵 반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천체 중 화가자리 베타 B는 최대급 행성입니다. 화가자리 베타 B는 베타별 주변에서 발견된 유일한 행성으로 대기의 온도는 1724켈빈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 별은 매우 먼지가 많아서 이로 인해 끊임없이 온실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통통한 행성은 상당한 질량을 갖고 있지만 크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반지름은 목성에 비해 46% 클 뿐입니다. TOI 849b,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것으로는 최대급일지도 모를 행성. 행성이 해왕성이나 천왕성과 같은 거대한 얼음 행성이 될 수 있는 질량의 하한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왕성의 질량보다 조금 작은 지구 질량의 17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견으로 인해 그것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TOI 849b라는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3배입니다. 참고로 해왕성의 적도 반지름은 24,764km로 지구의 4배에 약간 못 미칩니다. 또한 TOI 849b의 질량은 지구의 40배가 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거대 얼음 행성이거나 거대 가스 행성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별은 단단한 지표면을 가지고 있는 데다 대기는 거의 없습니다. TOI 849b에 사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표면의 중력이 엄청날 뿐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대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성과 가깝게 돌고 있기 때문에 표면은 섭씨 1500도로 그다지 쾌적하지 않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 행성은 가스 행성이 아니라 지구 같은 암석 행성일까요? 유일하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거대 가스 행성이 가진 암석의 핵이 겉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라는 해석입니다. 아마 이 행성이 생긴 초기 단계에 대기가 항성풍에 의해 모두 날아가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TOI 849b는 곧바로 최대급 지구형 행성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적어도 연구자들이 더 재미있는 별을 발견하지 않는 한 우리도 이 별에게 같은 칭호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수십억 개 이상의 별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도 다른 별들에 비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광활한 우주 깊숙한 곳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밝은 별의 자리를 놓고 대체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변덕스러운 미녀 같은 별들은 지금 시상대 위에 있는 다른 별을 밀어낼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려진 항성 중 현 시점에서 최대 거성의 명예를 손에 쥐고 있는 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랭킹이 항상 변하는 이유와 별의 실제 크기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별. 예로부터 사람들은 우주의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고 우주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천문학자는 천체를 조사할 때 천체끼리 비교하는데요. 비교를 함으로써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른 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별이 있는데요. 그 별은 바로 우리에게는 어머니 같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열이라는 에너지를 줍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물론 태양의 자기 폭풍만큼은 전혀 반가운 것이 아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에 완벽한 게 어디겠어요. 태양은 약 45억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50억 년은 무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태양의 직경은 140만 킬로미터, 물론 추산입니다. 이는 지구지름의 약 109배에 해당하고요. 태양의 질량은 무려 1989 곱하기 10의 30제곱킬로그램입니다. 말하자면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예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과 위성, 그 주민을 전부 합친다고 하더라도 태양의 질량은 태양계 전체의 99.8%를 차지합니다.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작고 볼품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자, 태양은 큰 것일까요? 아니면 작은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우주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태양은 중간 정도의 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우주의 심부에는 태양이 마치 탁구공처럼 여겨질 정도로 거대한 별이 존재하고 있다는데요. 그건 대체 어떤 별일까요?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별의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거성 랭킹. 지구에서 미인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살을 빼고 싶어 하죠. 한편 우주의 미녀들은 그와 달리 크면 클수록 좋다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번 랭킹의 톱은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가장 무거운 항성 중 하나인 R136A1입니다. 대마젤란운에 속해 있는 이 별은 그 특징 때문에 최대의 거성 랭킹의 단골인데요. R136A1의 반지름은 태양의 36배로 기록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질량과 밝기는 각각 태양의 315배와 870만 배에 달합니다. 대마젤란운에는 거대한 항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R136A1의 크기였어요. 독일의 아르겔란더 천문학 연구소의 천문 물리학자들이 거대한 별의 형성 과정을 모델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R136A1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건 작은 별들을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R136A1은 이 동족 포식의 대가로 폭발이라고 하는 무서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방대한 질량을 가진 천체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됨으로써 일생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R136A1이 실로 훌륭한 특징을 가진 별이지만 놀랄만한 수치를 가진 별은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서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방패자리 UI 별이라는 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 적색 초거성은 얼마 전까지 가장 큰 항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현재 승리의 관을 손에 쥐고 있는 건 또 다른 별이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례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방패자리 UI 별은 실로 거대한 천체입니다. 이 별과 비교하면 태양마저도 아주 희미한 점으로만 보일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두 천체의 각각의 수치를 비교해 볼까요?
방패자리 UI별의 가시광 스펙트럼에서의 밝기는 태양의 12만 배, 부피는 태양의 50억 배입니다. 또한 항성의 반지름은 시기에 따라 태양의 1700배에서 1900배 정도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방패자리 UI별까지의 거리에 계산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구에서 9500광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2018년 가이아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로 이 별의 시차가 측정되면서 거리가 수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별은 지구에서 5100광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별의 반지름도 다시 계산했는데요. 현재 그 반경은 태양의 775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 사이즈의 수정이 있었음에도 역시 방패자리 UI별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의 어머니의 존재 같은 별에서 얻고자 방패자리 UI별에게 태양과 바꾸어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 광고는 화성까지 닿을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패자리 UI별이 더 이상 가장 큰 항성이 아니라면 그 영예의 자리는 스티븐슨 2-18이 차지했다는 것일까요? 이 극초거성은 태양의 43만 7천 배의 광도를 자랑합니다. 만약 이 별을 태양계의 중심에 두었다면 토성의 궤도까지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 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2150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방패자리 UI별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스티븐슨 2-18까지의 거리는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각각의 수치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계산상의 오차인 걸까요?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천문 물리학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보통 항성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측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이 이를 엉터리로 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별 크기를 정확히 계측하지 못하는 이유. 거대한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론상, 추정, 대략과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별의 크기와 질량, 지름을 100% 정확하게 확정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과학자들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천체를 저울에 올리거나 줄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성의 크기는 그 질량뿐만 아니라 조성, 진화의 역사, 나이, 항성풍의 위력, 기타 매개 변수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항성의 외층 대기는 거의 무제한으로 팽창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성에는 광구가 멀리까지 넓게 펼쳐진다는 특징에 있어 광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성은 두꺼운 먼지 구름에 덮여 있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베일 속에 숨은 미녀를 구별해내서 그 사이즈를 측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체들이 태양계에 비해 아주 먼 거리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한순간에 원하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가장 먼 천체에 도달하려면 별빛조차도 수만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장소가 먼 것도 별을 연구하는 데는 불리한 점이 되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기술은 진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문 물리학자들은 지구와 우주에 설치된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천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크놀로지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칠레 천문대의 ESO 대형 망원경. 이 장치를 이용해서 WOH G64라는 항성의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은 이제 그만 끌게요. 사실 이 별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알려진 가장 큰 항성입니다. WOH G64는 왜 가장 큰 별이라는 명성을 얻었을까? 지구에서 16만 광년 떨어진 대마젤란운에 위치한 적색 초거성 WOH G64. 이 별은 현재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항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 물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1540배에서 2575배, 광도는 30만에서 40만 배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이 별의 반지름이 지금까지의 공표치보다 약간 작고 태양의 1800배 정도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그래도 상당한 크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WOH G64의 반경을 추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별은 두꺼운 티끌 구름에 덮여있기 때문이죠. 이 구름의 지름은 일광년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항성풍에 의해 항성 질량의 거의 3분의 1이 깎여 있기 때문입니다. WOH G64는 전체적으로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어 1970년 발견 이후로 과학자들을 이리저리 쥐고 흔들어 왔습니다. 이 별이 백색 외성의 동반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나 800일 주기로 변화하는 밝기도 천문 물리학자들에게는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십 년에 걸쳐 관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OH G64는 아직도 의문투성이 별로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별의 반지름과 밝기, 그 밖의 다른 특성에 대한 평가도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먼 곳에 있는 어려운 천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대해 천문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크기가 중요하다면 미리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아주 커다란 은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천억 개의 별을 거느린 우리 은하는 질량으로는 아마 국소은하군에서 최대, 직경으로는 안드로메다 은하 다음으로 큰 크기를 자랑하는 은하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훨씬 큰 은하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큰 은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하 측정. 우선은 은하를 측정하는 게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취급하는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란 질량 혹은 길이, 폭, 높이, 직경이라고 하는 직선적인 치수를 말합니다. 직선적인 치수는 예를 들어 길이의 경우 끝에서 끝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다만 우주에 있는 물체의 경우 지름과 같은 간단한 치수조차 명확하게 잴 수 없는데요. 우선 은하는 대부분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하의 가장자리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특정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는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가장자리가 흐릿해서 직경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과학자들은 기준으로서 밝기가 일정한 곳을 선으로 묶은 등위도선의 직경을 채용했습니다. 직선적인 치수를 특정하려면 망원경을 사용하여 시직경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시직경과 목표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면 은하의 길이와 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SF 영화나 소설 팬들에게는 친숙한 광년이나 파섹이라는 단위로 나타납니다. 타겟의 크기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적색편이나 별의 자전 속도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조합하면 먼 우주에 있는 천체의 크기나 질량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를 계측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건 우리가 지금 은하 안에 있어 바깥쪽에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은하의 등위도선 직경은 대략 8만 7천 광년, 즉 26kPa임을 밝혀낸 것이죠. 또한 은하계의 질량은 태양의 1조 1,500억 배에 해당합니다. 이것으로 기준이 되는 수치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제로 큰 은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SO 306-17 길이 100만 광년을 넘는 은하는 지금까지 10여 개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둘기 자리에 있는 ESO 306-17입니다. 이 은하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촬영되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가 일대에서 고립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로 보면 이 은하는 다른 밝은 은하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은하들이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반면 ESO 306-17은 그보다 훨씬 멀리에 있습니다. 그 길이는 107만 광년, 폭은 7억 600만 광년으로 지구에서 5억 광년 거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은하가 우주에서 고립 상태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인근 은하를 마구잡이로 삼키면서 이렇게 거대해졌을 거로 추정되는데 이 우주의 먹성에 계속 항거하는 먹히기 직전의 외소 은하액이 아직 근처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천문학자들은 그것들을 관측하여 우주 향연의 흔적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ESO 383-76 ESO 383-76은 천문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은하 중 최대 또는 적어도 최대급의 은하입니다. 이 거대 은하의 길이는 176만 4천 광년, 폭은 88만 2천 광년입니다. 길쭉한 타원 은하로 우리 은하와 비교하면 길이는 20배, 폭은 10배입니다. 지구에서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으로 6억 5,40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이죠. ESO 383-76은 아벨 357일 은하단의 지보라고도 할 수 있는 은하로 X선대에서는 6번째로 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4년 처음 발견된 이후 이 은하는 여러 차례 조사되어 1990년대에는 1314개의 유사 천체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들 천체를 관찰한 결과 우리 은하 및 기타 은하를 끌어당기는 그레이트 어트랙터의 존재가 증명되었습니다. 이 은하의 질량은 태양의 230조 배인데요. 이는 우리 은하의 200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은하에는 헤일로라고 하는 구형의 외곽이 있는데 그곳에는 가스나 암흑물질 그리고 이 은하와 중력으로 연결된 별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각종 추산에 따르면 ESO 383-76의 헤일로는 200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우주의 영역으로 양대 은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완전히 채워버릴 정도의 크기입니다. IC1101 IC1101은 1790년 6월 19일 영국 과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된 대형 은하입니다. 허셜의 불완전한 망원경으로도 보였다는 건 정말 큰 은하였다는 뜻인데요. IC1101 은하는 지구에서 천여 자리 방향으로 11억 5천만 광년에 있는 아벨 2029 은하단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밤하늘에서도 꽤 활발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1101은 이 은하단이 생겼을 때부터 존재했을 겁니다. 또한 탄생 이후 주변 은하들과 상호작용이나 합체를 10회 이상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초거대 렌즈형 은하 IC1101의 등위도선 직경은 약 40만 광년에서 55만 광년입니다. 이는 우리 은하의 5배에서 6배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최대치인 것은 아닙니다. 우주에는 이보다 더 큰 은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IC1101은 왜 이번 랭킹에 들어간 걸까요? 우선 이 은하는 인터넷상에서 2022년까지 우주 최대의 은하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평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 은하의 헤일로와 다른 은하의 등위도선 직경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이죠. 각종 추산에 따르면 IC1101의 헤일로는 400만 광년에서 600만 광년입니다. 게다가 본체에 대해 20도 기울어져 있으므로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이상을 관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는 가장 큰 은하가 아니며 직경으로는 상위 50위에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에는 관측사상 최대의 블랙홀과 가장 큰 은하액이 있습니다. 또한 헤일로의 이상은 은하 핵에 뭔가 질량이 큰 무언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건 흡수된 동반 은하의 잔해일지도 모릅니다. 즉,
호기심 많은 천문학자를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알키오네우스. 2022년 라이덴 천문대 마틴 오웨이가 이끄는 연구팀이 염소자리 방향에 있는 전파은하 알키오네우스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알키오네우스는 지구에서 35억 광년 거리에 있는 전파은하인데요. 언뜻 보면 아무 특징 없는 은하처럼 보입니다. 이 은하의 질량은 태양의 2,400억 배로 우리 은하의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또한 길이는 24만 2천 광년으로 그리 큰 것도 아닙니다. 확실히 지름은 우리 은하의 3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보다 더 큰 은하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이 은하의 폭은 15만 5천 광년으로 역시 거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의도로 순위를 매긴 걸까요? 그리고 왜 알키오네우스는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알키오네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어머니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서 작은 아기가 태어날 리가 없겠죠? 알키오네우스는 거인이었으며 그의 이름을 딴 이 은하 또한 나름대로 거인입니다. 이 은하는 관측사상 최대급의 은하입니다. 적어도 전파로브의 폭만을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는 2개의 전파로브가 있는데요. 그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는 1600만 광년으로 우리 은하의 160배에 해당합니다. 이들 전파로브는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거대 블랙홀 Z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날개가 우주 공간에 이렇게 펼쳐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선 과학자들이 알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니 언젠가는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주는 마트료시카와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큰 구조를 발견했다 싶으면 거기에는 더 작은 구조가 있고 그보다 또 더 작은 구조가 새로이 발견되고 보이드라는 거대한 공허 안에 필라멘트라고 하는 큰 은하의 실타래가 수억 광년에 걸쳐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 실타래는 은하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은하단 또한 은하라는 독립된 별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하는 혼자가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은하가 모두 어떠한 은하단에 속해 있다는 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은하는 조금씩 함께 모여서 지름이 수백만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무리를 만듭니다. 이런 무리의 총 질량은 무려 태양의 수조배에 달합니다. 궁금하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에서 가장 큰 질량을 가진 은하단을 둘러보는 멋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은하단에 대하여.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다루는 것이 초은하단이 아니라 은하단이라는 점입니다. 초은하단과 달리 은하단은 중력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상호작용 시스템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면 초은하단을 구성하고 있는 천체는 모두 우주로 흩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구에서도 멀어지고 관측자의 시야에서도 사라집니다. 물론 이것은 그때까지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초은하단은 환상과 같은 존재로 현 시점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일시적인 임시주택 같은 느낌이라면 은하단은 튼튼하게 지어진 가옥처럼 오랜 시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은하단에는 규칙적인 유형과 불규칙한 유형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형의 은하단은 대칭성이 있으며 거의 이상적인 구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단에서는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은하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대부분이 타원 은하나 렌즈형 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와는 다른 모양의 은하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칭성이 없는 불규칙한 유형의 은하단은 정해진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은하단에는 나선 은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은하단은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은하단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은하도 그 사이에 퍼져 있는 희박한 가스도 아닙니다. 바로 수수께끼에 쌓인 다크매터, 즉 암흑물질입니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중력의 정체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으며
은하단에 존재하는 전체 물질의 90%를 이 암흑물질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은하단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랭킹에 진입한 은하단을 소개하겠습니다. 판도라 은하단. 아벨 2744 은하단은 판도라 은하단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은하단이 흥미로운 현상들을 가득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도라 은하단은 조각가 자리에 놓여 있으며 지름은 약 400만 광년, 질량은 태양의 4조 배나 됩니다. 이 은하단의 망원경을 가까이 하면 적어도 4개의 작은 은하단이 충돌하는 우주의 대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 복수의 다른 스펙트럼 대역에서 관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은하단의 충돌이 무려 3억 5천만 년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증거로 판도라 은하단에는 몇 개의 전파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이 복수의 은하단이 융합한 흔적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도라 은하단의 중앙에는 특히 질량이 큰 은하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이것이 중력 렌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가 빛을 왜곡하기 때문에 배후에 있는 더 작은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IDCS 1426 은하단. 태양의 500조 배. 그런 엄청난 질량을 가진 것이 바로 IDCS 1426 은하단입니다. 굉장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이 은하단은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은하단 중 가장 큰 질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DCS 1426 은하단은 지구로부터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연구자에 의해 관측된 것은 우주가 태어나고 나서 불과 38억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은하단의 한가운데에 있는 밝은 영역에서는 X선의 발생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약 5억 년 전에 다른 동일한 은하단과 합체한 흔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IDCS 1426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물질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비유하자면 마치 유리잔에 담긴 와인처럼 찰랑거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그 외의 부분에는 초고온 가스가 차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IDCS 1426 은하단은 초기 우주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역사와 진화에 관한 이미지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처녀자리 은하단. 은하단과 같은 거대한 구조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변방 이외에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그중 하나는 지구 바로 옆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녀자리 은하단으로 이는 수많은 대규모 대질량 은하단 중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은하단입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대략 5천만 광년. 우주의 척도로 보자면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은 그 중심이 처녀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에는 2,000개 이상의 은하가 속해 있으며 그 질량은 태양의 대략 1000조 배나 됩니다. 1000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공이 15개나 되는 것입니다. 이 은하단은 크기도 엄청난데 지름이 무려 1400만 광년에 이릅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을 구성하는 것은 대부분 나선 은하지만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4개의 밝은 은하는 모두 타원 은하입니다. 특히 그중 하나는 M87 은하로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처음으로 촬영된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봉황자리 은하단. 은하단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질량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승자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영광스러운 2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봉황자리 은하단입니다. 그 질량은 무려 태양의 대략 2000조 배, 우리 은하의 2000배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봉황자리 은하단은 X선 파장 영역에서 가장 밝은 은하단으로 그 밝기는 지금까지의 기록을 35%나 웃돌 정도입니다. 이토록 빠르게 X선을 방출하는 이유는 이 은하단이 급속히 열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부에서는 새로운 별이 매우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대질량 은하가 만들어내는 별의 수는 1년에 무려 740개나 되며 이는 우리 은하에서 별이 형성되는 속도의 수백 배에 해당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보통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대질량 은하는 은하단 중에서 가장 최초로 태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은하는 이미 수십억 살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오랜 시간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새로운 천체를 낳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봉황자리 은하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 블랙홀이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의 가스가 식는 것을 막아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자들은 앞으로도 이 문제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엘-고르도 은하단. 자, 최후의 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뚱뚱한 혹은 거인이라는 뜻을 가진 엘-고르도 은하단입니다. 그야말로 은하단에 딱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각종 추산에 따르면 태양 질량의 2000에서 3000조 배나 되는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7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엘-고르도 은하단은 시속 수백만 킬로로 충돌하는 두 개의 독립된 은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엘-고르도는 긴 꼬리를 가진 혜성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한다는 점 때문에 또 하나의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이 일반 물질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고온의 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적인 물질은 보통 충돌이 일어나면 감속하는 데 반해 암흑물질은 감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께끼에 쌓인 암흑물질의 특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이 놀라운 은하단은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마도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섬뜩하고 가장 신비로운 천체일 것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빛조차도 탈출이 불가능한데요. 블랙홀의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한 번 지나면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죠. 물리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 중력과 시공의 곡률이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F 작가는 블랙홀이 원거리 우주여행을 하거나 혹은 과거나 미래로 이동하거나 다른 우주로 이어진 웜홀로 들어가는 입구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헐리우드 작가들은 블랙홀 내부에 책장이 있는 방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이로운 것은 블랙홀의 내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특성, 예를 들어 질량도 매우 인상적이에요. 초대 질량 블랙홀과 비교하면 태양조차 거의 무중력의 테니스공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블랙홀의 종류. 혹시 블랙홀에는 털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시 말해 블랙홀의 모든 특성은 질량, 전하,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블랙홀의 크기는 질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 역시 이 질량입니다. 지구와 같은 질량을 가진 천체를 블랙홀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천체를 반경 9mm의 작은 공으로 압축해야 합니다. 블랙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가장 작고 가벼운 블랙홀은 대질량 항성의 중력 붕괴에 의해 형성됩니다. 천체들은 연료를 다 써버리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듯이 소멸하죠. 그 결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며 매우 밝은 섬광이 발생합니다. 이후 항성 자리에는 5에서 10태양 질량을 가진 묵직한 블랙홀이 남습니다. 참고로 천체의 질량을 잴 때에는 흔히 킬로그램이나 톤을 사용하지 않고 보다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태양 질량과 비교해요. 우주에는 태양의 수백만 배나 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블랙홀은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그 질량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거의 모든 소용돌이 은하나 타원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초대질량 블랙홀의 탄생 메커니즘에 대해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은하의 거대한 중심 영역이 많은 물질들로 인해 중력 붕괴를 할 때 탄생하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혹은 여러 항성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질 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거대한 초대질량 블랙홀은 우리 은하에도 있어요. 이는 태양보다 400만 배나 무거운데 이것조차 앞으로 이야기할 물질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M87
이번 랭킹의 첫 번째를 장식할 블랙홀은 누구나 아는 유명인사입니다. 2019년 과학자들이 촬영에 성공한 것이 바로 이 블랙홀의 영상이니 말이죠. 오렌지색 링 중앙에 보이는 검은 부분이 바로 타원은하 M87의 중심에 존재하는 블랙홀, 더 정확하게는 블랙홀의 그림자입니다. M87에서 지구까지는 5천만 광년 넘게 떨어져 있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이죠. 이 블랙홀이 가진 사건의 지평선 내부는 태양계에 있는 8개의 모든 행성 궤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경이로운 것은 그 질량이에요. M87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가 넘습니다. 블랙홀 M87은 다소 험한 기질을 갖고 있어서 물질을 끌어당겨 가열한 뒤 강력한 방사선을 생성해요. 그렇게 해서 물질의 일부가 우주로 방출되면 길이 5,000광년에 이르는 아름다운 플라즈마 제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NGC 1600.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한 2층 집들이 늘어선 작은 시골 마을을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가운데에 100층짜리 호화로운 고층 건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타원은하 NGC 1600을 처음 관측했을 당시 천문학자들이 느낀 감정과 비슷할 거예요. 이 은하는 불과 20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은하군의 중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런 소규모의 은하군에서는 거대한 천체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NGC 1600 중심부에 약 170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괴물급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은하의 질량과 그 중심에 있는 블랙홀 질량의 비율이 통상의 약 10분의 1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는 NGC 1600에 존재하는 대질량 블랙홀이 2개의 은하가 충돌해서 생겼다는 반증일 수도 있답니다. 각 은하의 중심에 있던 블랙홀이 많은 물질을 집어삼키며 합쳐진 것이죠. 봉황자리 은하단의 블랙홀. 지구에서 5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수천 개의 은하로 구성된 대규모 집단, 봉황자리 은하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은하는 매우 거대하며 심지어 엄청난 속도로 차례차례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매년 이곳에서는 천체의 총 질량이 500에서 800 태양 질량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대식가 천체는 주변 가스의 냉각을 방해하여 별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여기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은하 중심에서 냉각된 가스와 먼지가 가느다란 필라멘트처럼 뻗어나와 마치 잿더미 속에서 일어서는 것처럼 항성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성단의 영어 이름이 피닉스인데요. 이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딱 어울리는 이름 같죠? 블랙홀 자체의 질량은 태양의 200억 배나 되고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매년 무거워지는데 정확히는 60 태양 질량씩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블랙홀이 더 커지면 그 부근에서 활발한 별 형성은 불가능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맹렬한 기세로 별이 형성되고 있답니다. S50014 플러스 81.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인 퀘이사는 블랙홀과 관련이 있습니다. 퀘이사는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주위의 물질을 삼키기 시작할 때 형성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강력한 방사선의 방출과 강착 원반의 형성을 수반하는 진정한 빛의 쇼가 펼쳐집니다. 그 결과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며 은하 항성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밝은 빛을 내게 되죠. 퀘이사를 우주의 등대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세페우스 자리에 존재하는 은하는 중심에 그런 천체가 있으니 행운인 걸까요? 퀘이사 S50014 플러스 81의 밝기는 무려 태양의 300조나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퀘이사와 관련된 블랙홀의 질량이 약 400억 태양 질량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홀의 크기도 정말 대단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는 명왕성의 궤도 40개가 간단히 들어갈 정도로 넓습니다. TON 618. 이제 최종 우승자를 발표할 때가 왔는데요. 현재 알려진 것들 중 가장 거대한 블랙홀은 사냥개 자리에 존재하고 있으며 TON 618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질량은 660억 태양 질량, 무려 660억이에요. 쉽게 감이 오시나요?
이 천체는 퀘이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가열된 가스와 먼지로 인해 형성된 강착 원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스는 원반 내부에서 초속 7,0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뒤섞이고 있어요. 이 퀘이사는 지구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밝기는 태양의 140조 배나 됩니다. 어찌나 밝은지 퀘이사가 존재하고 있는 은하보다 훨씬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 은하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나 우월한 특징을 가진 탓에 TON618은 어떤 분류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이를 분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극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제안했습니다. 과거, 태양은 한층 밝았고 초원은 더욱 푸르렀습니다. 기술의 정점이 활판 인쇄기와 화승총이던 시대, 인간의 세계는 태양계 안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은 멈춰있는 별들의 천국, 그 너머는 창조주만이 아는 세계.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태양계가 실제 우주 스케일로 보면 시시한 모래 알갱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시대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우주의 구조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그런 구조 중 하나인 헤라클레스 자리, 북쪽 왕관 자리, 그레이트 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레이트 월,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우주의 대규모 구조 연구에는 문제나 난항이 따르는 법입니다. 지구와 가까운 별들을 관측한다면 그 정도로 고생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가 행해온 일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술은 발달했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먼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멀리 떨어진 은하가 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너무 작고 흐릿해 보이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지구의 위성 궤도를 주해하는 우주망원경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파세계 거리에 있는 우주구조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아파트의 방 벽에 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미는 자신이 지금 있는 방이라면 어쩌면 개미용으로 제작된 작은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파트 한 가구를 전체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는요? 바깥의 거리나 마을에 대해서는? 설사 개미가 벽을 투시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먼 객체를 관측하는 방법을 차례차례로 찾아내며 그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먼 은하에서 발생한 감마선 버스트의 기록입니다. 감마선 버스트는 아주 놀라운 현상인데요. 이는 광활한 범위에서 검출되는 강력한 에너지의 방출입니다. 단 한 번으로도 상당히 광범위한 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건 굉장히 드문 현상으로 은하계에서 수백만 년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2013년에 미국과 헝가리의 연구자들은 전용 관측 위성 스위프트가 기록한 감마선 버스트를 분석했고 기록을 성도상에 매핑했습니다. 그 결과 관측 위성이 가동된 수년간 한 구역에서 19번이나 버스트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굉장히 드문 현상이 이렇게나 빈번히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그 의미는 하나뿐입니다.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엄청난 양의 물질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Another brick in the wall. 조사가 더 진행되며 연구자들은 확신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거대한 벽, 그레이트 월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 우주는 커다란 스케일로 볼 때 벌집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모여 실이나 벽을 만들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공동, 보이드를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아무 이유 없이 개미를 인간에 비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우주는 어떻게 보면 고층 주택과 비슷합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벽에는 헤라클레스 자리, 북쪽 왕관 자리, 그레이트 월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이미 몇 개가 발견된 상태로 2003년에는 슬론 그레이트 월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것은 과학자들이 기존에 발견했던 것보다 월등히 컸습니다. 헤라클레스 자리의 그레이트 월은 지구에서 10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자체의 길이만 해도 100억 광년이며 폭은 70억 광년 정도입니다. 비교해보세요. 우리 은하는 직경 20만 광년이 채 못 되고 거기에서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는 250만 광년입니다. 이 그레이트 월에 비하면 어떤 은하도 작은 벽돌에 불과하고 항성계가 되면 원자보다 작아질 정도입니다. 그레이트 월에는 수백만 개의 은하가 있고 몇 조나 되는 항성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비록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한 인간이 모든 장소를 돌려면 평생을 사용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항성계 하나당의 체류 시간을 1초로 하고 곧바로 텔레포트를 한다 해도 항성계 전체의 1000분의 1도 볼 수 없답니다. 현재 헤라클레스 자리의 그레이트 월은 인류가 파악하고 있는 최대의 우주구조입니다. 그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 직경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류는 어떻게든 건물의 외벽까지는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 웅장한 벽의 전모를 멀리서밖에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인류는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기 전에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탐사선을 보낼 수 있을까요? 수수께끼 투성이의 벽. 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우주는 장난을 좋아하는 말괄량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에 대해 학문 체계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우주에서 뭔가를 불쑥 던져오며 동시에 체계도 함께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레이트 월은 웅장하고 화려한 구조이면서 동시에 우주에서 방출된 돌멩이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우주물리학자 에드워드 아서밀레는 1935년에 이미 우주 원리란 개념을 천문학에 도입했습니다. 이 원리는 우주가 똑같고 등방하다는 두 가지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등성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모든 관측 지점에서 보이는 전망이 같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든 안드로메다 성운에서든 이미 알려진 것 중 가장 먼 곳에 있는 UDFY 38135539 은하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언제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바탕으로 항성이나 은하가 빛나고 있습니다. 등방성의 원칙이란 우주의 계층 구조에서 성질과 분포가 방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행성, 항성계, 은하라고 하는 계층을 보면 지구에서는 항성계의 중심인 태양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고 태양에서는 자신을 포함하는 은하계의 중심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한편 우주 전체에는 중심이 없으며 다원우주의 중심으로 향하는 방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 원리는 모든 천문학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엔드 오브 그레이트니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지구에서 약 300만 광년 떨어지면 모든 방향에서 같은 전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하단의 전망이죠. 이 우주 원리에 따르면 은하단보다 더 큰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그레이트 월은 우주 원리라는 가정을 비웃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레이트 월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셈입니다. 우주 원리의 정의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품은 것은 2003년 조금 전 언급한 최초의 그레이트 월이 발견됐을 때입니다. 15억 광년의 거대 구조, 슬론 그레이트 월입니다. 연구자들은 당시 이것이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헷갈리는 인류에게 단서라도 던져주듯이 곧바로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사자 자리의 거대 퀘이사군 U1.27, 최대 직경은 40억 광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라클레스 자리의 그레이트 월도 발견했습니다. 체크메이트라도 내밀듯이 말이죠. 최대의 수수께끼는 그레이트 월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주가 지금의 4분의 1의 나이였던 100억 년 전 헤라클레스 자리의 그레이트 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월을 형성한 힘이 그 무엇이었다고 해도 우주 탄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달인 우주에서 받은 중력작용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아직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연구자들의 새로운 발견에 놀라면서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죠. 헤라클레스 자리의 그레이트 월보다 더 장대하고 불가해한 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다시 들러주세요. 친구와 영상 공유, 영상 아래의 좋아요 버튼과 함께 다음에도 놓치지 않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